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이제는 우리가 살 집 하나 가지고 이러시면 어떡해요? 아들 민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살 집이라고? 그래, 내 말대로 집 하나겠지? 근데 왜 몰래 명의를 바꾸려 했니? 내가 그렇게 못 믿을 엄마였어? 옆에 있던 며느리가 한마디 하더군요. 저희는요? 저희 의견은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왜 우리랑 상의조차 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 집은 우리 집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하시는 거죠? 저도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35년간 교단에 서며 모은 돈으로 마련한 아들의 신혼집이자 제가 살고 있는 집이기도 했습니다. 상의를 하다니. 내 집이야. 그리고 너는 내가 해준 음식 버릴 때 해외여행 가고 명품들 사고 다음에 카드값 내달라고 하지 않았니? 그럼 너는 그거 상의하고 했어? 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니, 그게 아이 엄마가 불안해하고 장인어른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들이 말끝을 흐리는 순간 제 눈앞이 새하얘졌습니다. 불안하다고? 처가해 준다니? 내가 늘 그렇게 말했잖니. 이 집은 너희 거야. 나중에 법적으로도 너희 앞으로 해줄 게라고. 근데 이렇게 배신할 줄은 몰랐다. 그날 밤 서랍 깊숙이 보관해두고 있던 남편이 남겨준 돈이 들어있는 통장을 꺼내보았습니다. 남편의 사망보험금은 마지막을 위해 통장에 넣어두었었는데 세월이 흘러 이자가 붙어서인지 꽤나 될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좀 더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 주려고 했었던 돈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짐을 싸서 나가면서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는 이제 양평에 새 집을 구해서 살 거야. 너희도 이제 진정한 너희만의 가정을 꾸려나가렴. 그리고 다음 달 안에는 이 집을 비워주고 너희들이 집을 구하렴. 이제 팔 거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양평에서 살고 있는 72세 최영숙입니다. 오늘 저는 혼자 키운 아들에게 사줬던 집을 다시 팔아야만 했던 사연에 대해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남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사연 한두 개는 있으시겠죠? 따뜻한 위로와 조언을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정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서로 경험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연을 제보해 주시면 소정의 선물도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저는 양평의 작은 마을에서 자란 제 어린 시절은 마냥 행복하기만 했다고 하기엔 어려움이 많았어요. 아버지는 농사일로 하루도 쉬는 날이 없으셨고, 어머니는 이웃집 빨래며 밭일을 도우며 손발이 다 닳도록 일하셨죠. 그래도 집에 들어오시면 항상 웃으며 우리 집은 다 같이 힘을 합쳐 살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던 부모님 덕분에 저는 소박한 행복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집이 넉넉하지는 않았어요. 비가 새는 지붕 아래에서 방 한 칸에서 형제들과 몸을 맞대고 자야 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해주시던 된장찌개는 언제나 든든한 위로가 됐습니다. 냄비에서 퍼져나오는 구수한 된장 냄새는 마치 오늘도 잘 버텼다는 위로 같았죠. 그런 따뜻한 기억들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저는 어려운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제가 책을 읽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기름값이 아까워 등잔불을 오래 켜둘 수 없던 시절에도 책만큼은 마음껏 읽게 해주셨어요. 우리 딸은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마음 한구석에서 솟구치는 힘을 느꼈습니다. 그런 어머니 덕분에 저는 서울로 올라가 사범대학에 진학했고 졸업 후에는 교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교사로 첫 월급을 받던 날 제일 먼저 어머니에게 스카프를 선물했어요. 보랏빛 스카프를 목에 두르시며 웃으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얼마나 행복해 보였는지 몰라요. 우리 딸이 이렇게 잘 됐으니 이제는 뭐든 할 수 있겠다. 하시며 자랑스러워 하셨죠. 결혼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소박하지만 믿음직한 공무원이었습니다. 서로 많은 걸 바라기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남편과 함께 꾸려간 가정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사랑과 신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작은 방 안에서 둘이 머리를 맞대고 꿈을 이야기하던 시간, 마당에 걸터 앉아 간단한 반찬으로 저녁을 먹던 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났던 시절이었어요.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남편은 활짝 웃으며 아침밥을 맛있게 먹고 다녀온다는 인사를 남긴 채 문을 나섰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 평온해 보였기에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는 징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기 전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믿기지 않아 되물었지만 병원 직원의 다급한 목소리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하게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남편의 얼굴을 보자 눈물이 터졌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아침까지만 해도 오늘 저녁 뭐 먹을까라며 웃던 사람인데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모습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한참 동안 남편의 얼굴만 바라보며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손발이 떨리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이 세상에 혼자 남겨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삶의 모든 색깔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멈춰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자리에는 이제 저 혼자서 감당해야 할 책임과 사랑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모든 걸 걸어야 한다. 나의 남은 삶을 이 아이에게 쏟아야 한다. 그 생각만이 제게 남아 있었습니다. 슬퍼할 시간도 멍하니 있을 여유도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은 듯 했지만 동시에 잃지 말아야 할 이유가 생긴 겁니다. 아들은 제 삶의 이유였고 남편을 잃은 뒤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집안은 늘 고요했고 어른이 할 말을 아이라는 이유로 꼭 참아야 했던 아들의 어두운 표정이 마음을 찢어놓곤 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제게 남은 건 아들과 저, 그리고 묵직한 책임감 뿐이었습니다.
교사라는 직업은 참으로 보람이 있지만 그 무게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교단에 서서 아이들에게 웃어 보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텅 빈 허전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공허함을 감추며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건 쌓여있는 집안일과 아이를 돌봐야 할 의무였죠. 아침마다 부지런히 일어나 도시락 2개를 쌌습니다. 하나는 아들의 것이고 하나는 제가 학교에서 먹을 점심이었어요. 도시락을 싸면서도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밥을 먹어야 힘을 내서 살 수 있기에 그저 묵묵히 했습니다. 퇴근 후엔 쌓여있는 빨래와 설거지, 고장난 전구 하나까지도 손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남편이 있을 땐 이런 일들이 크게 부담스럽지 않았는데 혼자가 되고 나니 모든 것이 제게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의 그런 투정을 어디에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 무게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댁과 친정에도 생활비를 보태야 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에도 시댁은 종종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평생 흙을 일구며 고생하셨으니 제가 조금이라도 도와야 한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친정도 사정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연로하셨고 어머니는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비가 계속 들었어요. 제가 도움을 드리지 않으면 그분들이 살아가는데 힘이 드실 걸 알기에 버는 돈의 대부분을 양가에 나누어 보냈습니다. 그렇게 제 손에 남는 돈은 많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먹고 자라고 공부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면 제게는 고작 몇 푼이 남았습니다. 그 돈으로는 제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 사는 것도 망설여졌습니다. 사실 사치스러운 건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이 삶이 언제쯤 조금은 나아질지, 그날이 오긴 할지 매일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가끔은 아들의 얼굴을 보며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느끼고 또 얼마나 혼자 감당했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제가 돈이 없어 필요한 걸 사주지 못할 때 아들은 아무렇지 않은 척 엄마 괜찮아요. 저 안 필요해요라고 말했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 말 속에는 아이의 깊은 체념과 배려가 담겨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2중, 3중의 무게를 견디며 살았습니다.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아들의 부모로서 혼자가 되어 해내야 할 책임, 그리고 양가의 생활비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가끔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쓰러질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의지할 수도 없고 도움을 청할 곳도 없었기에 제 자신이 중심을 잡고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만이 남은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아들이 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엔 친구들과의 다툼으로 울면서 돌아온 날이 종종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집안이라는 이야기가 어린 아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을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아들을 꼭 안아주며 네가 할 수 있는 건 그 모든 걸
이겨내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제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았습니다. 아들이 성장하며 혼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중학생 때는 학원도 과외도 보내주지 못한 게 가장 미안했어요. 그나마 제가 가진 것들로 최대한 돕고 싶었지만 월급은 생활비로 빠듯했고 아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은 아들이 다른 친구들은 다 학원 가는데 왜 우리는 못 가요? 라고 묻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그날 밤 저는 몰래 학교 교무실에서 야간 근무를 하며 과외 자료를 빼곡히 준비해 아들에게 건네줬습니다. 학원비 대신 제 시간을 내어 아들과 함께 수학 문제를 풀던 그 밤들은 힘들었지만 뿌듯했던 기억입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간 아들은 점점 더 예측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성실하고 모범적이었던 모습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적은 여전히 최상위권이었지만 집에서의 태도는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퇴근한 후 집에 들어서면 늘 긴장되었죠. 어느 날 아들의 행동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연락은 아들의 변화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흡연, 무단 결석, 친구들과의 말다툼까지 평범한 사춘기를 넘어서는 문제들이었습니다. 한밤중 아들이 집에 들어올 때마다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때로는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는 모습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한때는 자랑스러웠던 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저 방황하는 한 명의 10대로 보였습니다.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해야 했던 저는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괴로웠습니다. 엄마 혼자서 키우는 것과 교사 일을 하지만 여유롭지 못한 경제적 여건 탓에 포기해야 했던 것들, 아들의 곁에 있어주지 못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아들의 문제 행동은 점점 심각해졌고 미래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아들이 집을 나설 때마다 집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초조함, 아들의 안전만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부족한 엄마일지라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언젠가 이 고난의 시간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죠. 그런 아들이 대학에 입학하던 날,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등록금 때문에 은행을 드나들며 대출을 신청하고 보증 서류를 챙기던 그 시간들, 아들이 입학 통지서를 들고 오며 활짝 웃던 순간이 뒤섞여 마음을 채웠습니다. 그날 저는 아들을 안아주며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일까라는 불안함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대학에서도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꿋꿋하게 잘 해냈습니다. 가끔 집에 와서 밥을 먹으며 엄마 밥이 제일 맛있다고 말할 때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모릅니다. 저는 늘 아들이 제 마음을 이해하고 또 제가 물려준 작은 사랑이 아들의 삶을 더 빛나게 만들어주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에게 제가 준 가장 큰 선물이 결국 갈등의 씨앗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들이 결혼한다고 할 때 저는 그저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제 손을 놓고 스스로의 삶을 찾아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저는 퇴직금과 집을 팔아 아들과 며느리를 위한 신혼집을 마련해 주기로 결심했어요. 어차피 제가 같이 살 집이라 제 명의로 하기로 하고요. 생각보다 집이 넓어서 세 식구가 살기는 크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며느리가 같이 살자고 한 것도 한몫했고요. 양평에 있던 작은 빌라는 세를 주고 생전 처음 서울살이를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며느리를 보며 이런저런 기대도 했습니다.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도 사랑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죠. 처음 며느리를 만났을 땐 정말 예의 바르고 싹싹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쁜 미소 뒤에 어떤 마음이 숨겨져 있었는지는 제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며느리를 처음 본 순간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날 저는 제가 얼마나 행복한 어머니인지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바빴죠. 우리 며느리 예쁘다고 하며 웃음꽃을 피웠던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양평에 있던 작은 빌라는 세를 주고 생전 처음 서울살이를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며느리를 보며 이런저런 기대도 했습니다.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도 사랑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죠. 처음 며느리를 만났을 땐 정말 예의 바르고 싹싹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쁜 미소 뒤에 어떤 마음이 숨겨져 있었는지는 제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며느리를 처음 본 순간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날 저는 제가 얼마나 행복한 어머니인지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바빴죠. 우리 며느리 예쁘다고 하며 웃음꽃을 피웠던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첫 만남부터 며느리는 완벽했습니다. 조신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고 식사 자리에서는 저를 먼저 살피며 반찬을 챙겨주던 모습까지 마치 드라마에서나 보던 며느리를 제가 만난 것 같아 가슴이 벅찼습니다.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도 며느리는 한 번도 얼굴을 찌푸리지 않았고 웨딩 플래너와의 미팅에서도 항상 먼저 어머님 의견은 어떠세요? 하고 물어보곤 했죠. 하지만 그 따뜻했던 봄날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며느리의 태도는 마치 계절이 바뀌듯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세한 변화였습니다. 함께 살지만 직장 생활을 하기에 늦잠을 자는 것은 당연했지만 집안일과 청소는 제 몫이었습니다. 휴가철이면 저는 남겨두고 둘이서 여행을 가는 것도 자주였고요. 혹시나 싶어 SNS에서 보게 되는 며느리의 일상이었습니다. 명절이나 제 생일에는 회사가 바빠서 몸이 안 좋아서 친정에서 자고 온다던 며느리가 친구들과 발리로 여행을 떠나는 사진을 올리는 걸 보며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제주도에서 찍은 커플 사진, 친정 부모님과 함께한 송년회 사진, 그 모든 게 제 가슴에 작은 못이 되어 박혔습니다. 같은 집에서 살지만 정말 멀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의 SNS 속에는 맛집 탐방, 와인 모임, 친구들과의 브런치 등 화려한 일상이 가득했지만 그 어디에도 시어머니인 저를 위한 자리는 없었습니다. 한때는 어머님 하며 웃던 그 미소가 이제는 마치 환상이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밤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며느리의 근황을 확인하는 제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자니 부담스러워할까 하는 걱정이 앞섰고 불편해할까 하는 두려움이 발목을 잡았으니까요. 교직에 있을 때는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의 마음을 읽고 보듬어주던 제가 정작 가장 가까워야 할 며느리의 마음은 전혀 읽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35년간 교단에서 배워온 모든 지혜가 이 작은 가족관계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에 취해 이런 글을 적어내려가는 제 모습이 어쩌면 나이 들어 보채는 시어머니의 넋두리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불평이 아닌 한 여자가, 한 어머니가, 그리고 한 시어머니가 겪어내야 했던 진솔한 이야기입니다. 손주의 첫 돌잔치를 앞두고 저는 이틀 밤을 지새우다시피 했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장조림을 만들고 밤새 불린 콩나물로 무친 나물을 준비했죠. 연두색 무명 앞치마에 묻은 기름 자국이 늘어갈수록 제 마음속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아들이 어릴 적 좋아하던 동그랑땡은 3번이나 반죽을 다시 해가며 만들었어요. 사돈들도 집에 올 것이라는 생각에 더 많이 준비를 했었죠. 하지만 돌잔치장에 들어서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저를 덮쳤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이 화려한 한복을 차려입고 테이블 주위를 장악하고 있었고 저는 구석진 자리에 홀로 앉아 있었죠. 잔치가 한창이던 중 저는 주방으로 들어갔다가 뜻밖의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와 친구들이 모여 음식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제 귀에 며느리의 친구가 크게 웃으며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이런 촌스러운 음식은 어디서 났어? 그 말에 며느리는 전혀 당황하지도 민망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태연하게 대꾸하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만들어 오셨네. 우리 스타일 아니니까 그냥 다 치우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전날 늦은 밤까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며느리에게는 무의미한 것, 심지어 치워야 할 물건으로 여겨졌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얼굴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화를 내거나 따질 자신이 없었던 게 아니라 자칫 돌잔치 분위기를 망칠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조용히 주방을 나와 잔치가 끝날 때까지 아무 일도 없는 척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손님들에게 인사를 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며 이런 상황을 알고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음식에 대해 무심히 던진 그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아들이 조금이라도 알고 있을까 싶어 더욱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무척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며느리의 말이 계속 떠올랐고 묵직한 슬픔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도저히 이 상태로는 참을 수 없어서 아들에게 넌지시 엄마가 가져간 음식은 맛이 없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아들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금방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며느리가 스타일에 좀 예민하다고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반응은 제 상처를 덜어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게 박아버리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말한 것이 단순한 오해나 일시적인 감정 때문이 아니라 진짜 생각이라는 사실을 아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날 양평에 며칠 다녀온다고 내려왔습니다. 다시 서울로 가는 차 안에서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무겁게 남아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들 부부를 돕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바쁜지 알고 있었기에 집안을 조금이라도 정리해 주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역할이라 생각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거실과 주방의 어수선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설거지거리가 가득 쌓인 싱크대, 정돈되지 않은 물건들. 젊은 부부가 바쁘게 살다 보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넘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차마 지나칠 수 없어 저는 자연스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싱크대에 그릇들을 씻으며 머릿속으로는 아들, 며느리의 고단한 일상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내 정성은 이렇게 무시당해야 할까? 설거지를 계속하면서 문득 눈에 띈 것은 주방 한쪽에 놓인 서류였습니다. 그것은 아들의 이름으로 된 청구서와 잔금 미납 안내서였습니다.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서류를 읽어보았습니다. 경제적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신혼집을 마련해 주었지만 대책 없는 소비 생활에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입니다. 특히 며느리의 명품을 찾는 습관과 계획 없는 소비는 두 사람의 수입으로는 감당하기가 힘든 것 같았습니다. 거기다 처가집에도 장인의 사업 때문에 생긴 대출이자를 갚기 위해 매월 월급의 상당 부분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았고요. 물론 저도 생활비 정도는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생활비는 정말 식재료 사기도 빠듯할 정도였습니다. 또 한쪽에 있는 주택 매매 관련 서류는 더욱 눈길이 갔는데요. 서류를 집어들고 내용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제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서류들을 살펴보니 집을 매각한 뒤 대출금을 상환하고 서울 외곽 지역으로 이사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매매 예상가는 제가 집을 살 때보다 두세 배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그 금액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들은 이 사실을 한 번도 제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집을 마련하기 위해 퇴직금과 집을 팔았던 순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류를 내려놓으며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 사실을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나는 이 집이 아들과 며느리에게 안정된 가정을 마련해 줄 거라 믿고 모든 것을 바쳤는데 이렇게 무심하게 매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서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지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사 계획을 담은 서류와 함께 저는 아들이 나에게 그 어떤 상의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 더욱 깊은 배신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이들에게 단순히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전락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욱 당황스럽게 한 것은 그 서류들이 주방 한가운데 널브러져 있는 동안에도 며느리가 아무렇지 않게 식탁에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서류를 내려놓으며 저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내가 이들에게 너무 많은 걸 내어줬던 걸까? 아니면 내가 더 이상 자식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존재가 된 걸까? 청소를 마무리하며 작은 방에 먼지를 털다가 서랍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은 아들이 며느리에게 적어서 남긴 메모였습니다. 엄마는 다 알아서 해줄 거야. 그건 걱정하지 마.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가슴은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서랍을 닫으며 그동안 제가 느꼈던 모든 의문과 불안이 사실로 확인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단지 아들의 문제 해결사로 전락했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메시지는 아들의 마음 속에서 제가 어떤 존재로 비춰지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들의 입에서 나온 진명의 이전 이야기는 제게 마지막 일격과도 같았습니다. 퇴직금을 모두 털어 마련한 그 집에 담긴 제 진심을 아들은 과연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요? 법무사를 찾아갔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마치 차가운 빗속에 홀로 서 있는 것처럼 온몸이 떨렸습니다. 매일 밤 이불을 덮고 누우면 지난날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아들이 처음 걸음마를 배우던 날, 중학교 입학식 날 새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던 모습, 대학 합격 소식을 듣고 함께 기뻐하던 순간, 그 모든 추억이 이제는 뿌연 안개처럼 희미해져만 갑니다. 이제 제게 남은 건 쓸쓸한 저녁 시간뿐입니다. 텅 빈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매일 같은 질문을 되뇌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지만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평생을 바쳐 가르친 사랑의 의미가 정작 제 가정에서는 이토록 공허하게 울리고 있다는 게 너무나도 아프네요. 그날 아들이 다가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처음엔 평소와 다름없는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목소리에서 느껴지던 묘한 어색함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던진 말이 제 가슴을 쿡 찔렀습니다. 엄마, 집 명의를 제 이름으로 바꾸면 안 될까요? 그 말이 귓가에 꽂히는 순간 저는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방금 무슨 말을 들은 거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너무 놀라서 순간적으로 대답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아들이 제게 다시 묻는 눈빛을 보며 겨우 입을 뗐습니다. 왜 그러니? 엄마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뭐가 문제가 된 거야? 아들은 고개를 살짝 떨구고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그래야 안전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장인어른 사업자금도 필요하고 그렇게만 말하고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전하다. 그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어떤 의미로 아들이 그런 말을 꺼낸 걸까요? 아들의 대답은 애매모호했고 그 뒷말에는 며느리의 요구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면 아들 스스로 그렇게 판단한 걸까요? 아들이 떠난 뒤에도 그 말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물론 명예 이전을 해줄 수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들이 이런 이유가 궁금해졌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공부하던 아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학교 운동의 날 다른 아이들처럼 부모가 함께 있길 바랐지만 아버지 없이 혼자 뛰던 아들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시락을 들고 응원하던 기억까지 모든 게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또렷이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엄마, 내가 서울대에 갈 수 있을까? 라며 설렘 가득한 표정으로 묻던 아들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 기억들은 저를 따뜻하게 해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마음을 차갑게 식혀버렸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아들은 그 시절의 아들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따뜻한 차를 끓이며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까? 아니면 단호히 거절해야 할까? 하지만 거절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질까요? 이미 며느리와 충분히 상의했을 것이고 저를 설득할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며칠 후 제가 염려하던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법무사를 찾아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엄마 명의라서 복잡하다더라. 그래서 상담 좀 받아봤어요. 태연이 말하던 아들의 목소리가 아직도 잊히질 않습니다. 아들의 모습은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이제는 제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일이 진행되는 것 같아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아들은 처음부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했는지, 왜 명의를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한지를 설명했습니다. 그 말투에는 제게 서운함과 짜증이 섞여 있었고, 그 내용은 제 가슴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동안 제가 지나치게 참견했고 자신들에게 부담을 준다고 느꼈으며
같이 사는 힘들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들 부부를 위해 했던 모든 일이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참견으로 느껴졌다는 사실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갈등은 이 대화로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하나같이 그 집이 자신들의 집이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저는 제 입장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대화는 감정적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희생했던 모든 순간과 그 과정에서 느꼈던 사랑과 헌신을 설명하려 했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은행에서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제 명의로 된 신혼집을 담보로 대출을 시도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집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출이 승인되지 않았지만 아들이 이런 시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추가적인 지원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정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젊은 부부가 서울에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요구는 점점 더 커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마치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저는 결국 다시 양평으로 내려왔습니다. 도저히 한 집에서 같이 살 수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며칠 뒤 아들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카드 대출을 갚아야 한다며 추가 지원을 부탁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그 속엔 어떤 간절함도 미안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점점 더 단호해지는 요구 속에서 저는 스스로가 어떤 존재로 전락해버렸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사용하지 않고 심지어 집을 살 때도 간직하고 있던 남편의 사망보험금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그 통장에서는 남편의 회사와 보험회사에서 나왔던 보상금이 들어 있었는데요. 언젠가를 위해 비상금으로 남겨두고자 했거든요. 다음 날 은행으로 가서 그 통장을 보여주니 초기에 보상금이 크게 입금이 되어 있었고 지금은 이자까지 붙어 10억이 좀 넘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경황 없이 살아오던 시절에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남편이 저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금액이 제 삶을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무작정 주는 돈이 아니라 제 스스로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며칠 후 저는 변호사를 만나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신혼집 명의를 바꾸려 했던 일, 그 집을 몰래 매각하려 했던 계획, 그리고 끝없는 경제적 요구까지. 변호사는 제 얘기를 조용히 듣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어머님을 위해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아들 부부의 요구를 계속 들어주는 것이 정말 어머님을 위한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은 제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동안은 아들의 행복만을 바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저를 배신하는 순간에도 저는 아들을 위해 무엇을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제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린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아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 엄마가 고민 끝에 결정을 하나 했어. 이 집을 매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평소와 다름없는 대화를 기대했던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아들 부부의 눈빛에 담긴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저를 움츠러들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집을 판다고?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 며느리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어머니, 저희한테 아무 말도 없이 이런 결정을 하신 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이 집은 저희가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꾸민 집인데요. 이건 저희 인생이에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렸고 감정이 고스란히 실려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저는 애써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희한테 상의하지 않고 말한 건 정말 미안하지만 이 집은 지금 우리 모두에게 너무 큰 짐이 되고 있어. 유지비도 그렇고 대출 갚는 것도 만만치 않잖니. 엄마가 볼 땐 이 집을 매각하고 너희가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하지만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엄마, 그럼 그동안 우리가 여기서 싸운 건 뭐가 되는 건데요? 그냥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 집이 어떤 의미인지 엄마는 전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며느리도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저희는요? 저희 의견은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왜 우리랑 상의조차 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 집은 우리 집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하시는 거죠? 말이 끝날 때쯤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 집을 팔아서 대출을 갚고 처가집에 갖다 주려고 하잖니. 그리고 엄마는 홀대하고 내가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해봐. 아들은 제 말을 끊으며 다시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그냥 팔아버리겠다고요? 엄마는 항상 이런 식이에요. 어떻게 우리한테 묻지도 않고 혼자서 결정하고 우리 얘기도 좀 들어봐요. 제발! 분명 참으려 했겠지만 끝내 억눌렀던 분노가 터져나온 듯 보였습니다. 며느리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는요, 어머니, 여기서 어떻게든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한 번도 저희 입장에서 생각해 보신 적이 없죠. 매번 어머니 마음대로 결정을 하시면서 미안하다 한마디로 끝내려고 하시잖아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에 쌓였던 감정들이 터져나왔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어? 나를 엄마로 생각했니? 가정부로 생각하고 대우했니? 순간 방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제 목소리에 담긴 분노와 절박함 때문이었을까요?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과 반발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대화는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했습니다. 생각보다 집은 금방 팔렸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낮은 가격에 내놓았고 아들 내외가 손주를 키울 것을 생각해 학군이 좋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 보니 안 걸려 팔렸습니다. 아들 내외는 당분간 처갓집에 가 있겠다고 하면서도 뭔가는 기대하는 눈치였죠. 집을 판 돈이 상당했거든요. 그치만 저는 냉정하게 외면하고 모른 척 했습니다. 짐을 싸며 저는 다시 한번 남편이 남겼던 통장을 보았습니다. 그 돈은 저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제는 서울을 완전히 떠나 남편과 함께했던 추억이 깃든 양평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곳에서 작은 전원주택을 구해 평온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집을 매각하고 아들과 며느리와의 관계를 정리한 뒤 이곳에서 저만의 평화를 찾고자 했습니다. 집을 알아보러 다닐 때 모든 것이 마치 남편과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작은 전원주택 앞에 서면 바람에 스치는 나뭇잎 소리와 들판 너머로 보이는 산은 묘한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과 함께한 기억을 품을 수 있는 아담한 집을 하나 골랐습니다. 전원주택은 조용하고 아늑했습니다. 마당에는 계절마다 다른 꽃이 피었고 아침이면 새들의 지저귐이 들려왔습니다. 도심에서의 분주했던 시간과는 달리 이곳에서는 하루하루가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처음 이곳에 온 날, 저는 낡은 창틀을 닦으며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문득 창밖을 바라보니 노을이 온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 한편이 뭉클해졌습니다. 비로소 제가 진정으로 혼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양평에서의 삶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차를 끓이고 정원과 텃밭을 관리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곳에서의 생활은 단순했지만 그 단순함 속에서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웃들과 가끔 이야기를 나누고 근처의 산책로를 걸으며 자연의 품에 안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마음의 짐이 서서히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지금도 아들과 며느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들 부부와 함께하려고 했던 제 노력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뿐입니다. 그 아이들 또한 자기만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 테니까요. 저는 이제 아들 며느리에 더 이상 기대하거나 의지하지 않고 제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남편이 제게 주고 간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조금씩 치유되어 갔고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서서히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갈등을 겪으며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로 나아가는 길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던 순간이 있으셨다면 그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따뜻한 위로와 조언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함께 나누며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